세상살이에는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 우연한 일이 있다. 훌륭한 인물은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러운 일에서 배움을 얻으며 우연히 일어난 일에는 당혹스러워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소인은 당연한 일은 깨닫지 못하고 자연스러운 일을 외면하며 우연을 알지 못한다. 자, 이 문장 저는 그때 처음에 읽고는 몇 번을 곱씹어 봤어요. 이게 되게 좀 심오한 얘기다. 보면 세상살이에 발생하는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네요. 당연한 일과 자연스러운 일과 우연한 일. 그런데 훌륭한 인물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소인은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발생해?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라고 펄펄 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 이런 결과가 당연하지. 왜?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 또 내가 적절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건데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랄까 그만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바깥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능히 짐작하는데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서 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혼자서 막 분노가 차서.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그렇게 이제 분노하고 화내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냉정하게 이거는 당연한 일이구나. 그 당연하다는 것은 라틴어로 메아 쿨파, 그러니까 내 탓이다 라는 그 말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우연히 일어난 일에 당혹스러워하지 않는다. 이 우연히 일어난 일, 이 말에 또 제가 좀 눈이 가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연한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우연히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연히 행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내 노력에 비해서 우연히 어떤 더 많은 행운이 발생하는 것을 한자로 요행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런 우연히 일어난 일 역시 이거는 우연한 일이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지 않는다. 즉 우연으로 행운을 얻더라도 그것 때문에 과도하게 기뻐하지 않고 또 우연으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발생해도 그냥 그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침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책에서 봤던 글인데요. 이 시너머 글과 조금 매칭이 되는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연히 얻게 된 유리한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은 허약한 정신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우연히 뭔가를 얻게 됐어요. 그게 자기 노력과 상관없이 요행으로. 그런 유리한 조건들을 자랑하고 뻐기는 것은 어떻다? 허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보여주는 속성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을 한번 뒤집어 보니까 이런 해석도 가능하더군요. 우연히 맞이한 불리한 조건들에 좌절하는 것 또한 허약한 정신의 속성이다. 뒤집어 본 거죠. 어떤 불리한 상황을 내가 아주 우연히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우연히 그런 일을 맞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발생한 일이 당연한 일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그냥 한 번의 우연한 일인지 그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충고에 관한 문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충고할 때는 상대방의 인간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장점은 끄집어내고 단점은 교정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약점이나 결점만 집요하게 파고들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상대방과 대립하지 말고 직설적인 발언은 피하라. 또한 고리타분한 설교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 상대방이 충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충고하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남에게 조언하는 일은 참 어려워요. 또 조언하는 타이밍을 잡는 건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중요하고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조언하는 게 효과적일까? 어떤 책에는 이렇게 씌워져 있더군요. 부하를 혼낼 때는 나중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불러서 1대1로 해야 한다. 참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타이밍은 잘못할 때는 그 자리에서 충고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이게 이제 의사소통의 기본일 텐데, 물론 이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인식하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혼이 나도 금방 잊어버리는 화끈한 성격인지, 아니면 조금만 혼나도 위축되는 사람인지, 또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금방 알아듣는 사람인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맞추어서 각각 다른 방법을 구사하는 것, 이것이 여곤이 강조하는 충고법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 한 가지를 혼내면서 다른 거를 칭찬하라. 그러니까 이 혼내는 것과 칭찬하는 걸 좀 섞어서 하라는 거죠. 이렇게 혼을 내려고 할 때도 그 혼을 내는 그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하는데 약간의 포장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더라도, 아니 평소에는 안 그러는 자네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라든가 왜 너답지 않게 실수를 저질렀을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꾸중을 듣더라도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죠. 이 충고와 관련해서는 논어에도 좀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문장들이 나오죠. 예전에 스낵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논어 2인편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신하로서 임금을 섬기면서 자주 간하면, 즉 간언, 직언을 하면 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 사이에 자주 충고를 하면 서로 소원해진다. 이런 문장이 있고요. 자공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충심으로 말해주고 좋은 쪽으로 인도하되 불가능하면 그만두어서 스스로를 욕되지 않게 하여라. 이 말은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논어에 보면 중간중간 충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말귀 못 알아듣는 애들한테는 괜히 하지 마. 그러면 관계만 소원해지고 그냥 냅둬. 약간 이런 까칠함이 좀 느껴지죠. 나이를 먹을수록 참 충고라는 게 어렵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내 충고가 옳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옳지 않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설령 내 충고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가 내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충고도 허사가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잃을 수 있으니까 참 이런 점에서 충고가 참 어렵네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도 이 상대방이 저의 충고나 조언을 원한다고 할 때만 명시적으로 좀 뭔가 도움을 주십시오. 충고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할 때만 이 충고를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소극적인 입장이 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신문 마지막 문장인데요. 아주 단순하지만 저 이 문장 참 좋아해요.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즐거운 표정을 짓지 말라. 울고 있는 사람에게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리고
시류에 빠진 사람에게 의기양양한 태도를 취하지 마라.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의 심정을 알기란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 그냥 병문안을 가더라도 그저 힘내라 하며 가볍게 격려할 뿐인데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이미 충분히 힘을 내고 있는 경우죠. 이 이상 어떻게 힘을 내란 말인가. 병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건강한 사람과 대화를 하는 일조차 힘에 부칩니다. 환자 쪽이 오히려 문안을 온 사람에게 신경을 쓰느라 더 피곤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마찬가지로 고민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섣불리 위로해봤자 별 효과는 없습니다. 사실 심각한 고민이 있는 사람은 웃는 표정을 짓는 것조차 힘들죠. 또 장사가 안 돼서 고민하는 친구에게 내 가게는 장사가 잘 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금물이죠. 이 상대방이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섣불리 입을 열다가는 마음의 상처만 주기 십상입니다. 보면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상대방이 어떤 지금 심리 상태에 있는가를 좀 더 예민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툭툭툭 말을 내뱉는 경우가 많죠. 그 인간관계론을 썼던 그 작가 데일 카네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카네기 이론의 핵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청하는 자세는 사람에게 호감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는 그 자신의 책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면서 경청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경청도 그냥 경청이 아니고 공감적 경청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그 스티븐 코비가 분석해 봤더니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이 공감적 경청이 잘 안 되는 4가지 잘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4가지가 바로 판단, 탐사, 충고, 해석 이런 것을 곁들인 대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선 판단이 들어간 대화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 의견에 동의하느냐 또는 동의하지 않느냐를 먼저 판단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곧바로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판단에 근거한 대화고요. 2번째가 탐사가 이제 파들어가는 건데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되 내 자신의 준거 틀에 입각해서 질문을 하는 이런 대화법입니다. 정말로 거기 간 건 맞기는 해? 정말 그렇게 말한 게 맞아?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질문하는 그런 경우가 탐사적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너무 충고스러운 대화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경험에 따라 충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타인은 진지하게 자신의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데 사회란 다 그런 거야. 야 동업이란 다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경우가 바로 이 충고를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대화법이고요. 4번째가 해석을 너무 강조하는 대화법인데요. 즉 자기 자신의 동기와 행동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동을 유추하고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노는 거 좋아하더니 야 실적이 그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대꾸하는 경우 정말 말만 들어도 기분이 나쁘죠. 이런 판단, 탐사, 충고, 해석 이런 것들이 개입된 대화는 공감적인 경청을 막고 사람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라는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는 작가들이 많죠.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대표적인 책이 이미 10몇 년 전에 나왔지만 정말 요즘에 우리 사회를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소유의 종말, 영어로는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라고 하는 소유의 종말,
또 육식의 종말, 노동의 종말, 소위 종말 3종 세트, 그 책도 유명하고, 원래 이분은 그 엔트로피라는 책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또 이분의 책 중에 그 공감의 시대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저 이 책을 뭐 재미있게 보고 또 공부도 많이 됐는데요. 이제 공감, 엠파시, 공감에 대해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공감은 말 그대로 같이 느낀다는 의미인데요. 이 제레미 레프킨은 이 공감에도 다양한 계층, 층위, 레이어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 제레미 레프킨은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공감 얘기를 합니다. 1단계는 상대방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나도 어느 정도 느끼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돼도 훌륭한 수준이겠죠.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바를 아예 감지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소통상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따라서 이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적으로 크게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느끼는 수준, 이게 1단계인데 이것만 해도 상당하죠. 자, 2단계는 뭐냐? 상대방이 느끼는 것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느끼는 수준이 2단계라고 합니다. 야, 이 상대방의 느낌 수준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아마 당신은 상대방으로부터 엄청난 찬사를 받겠죠. 그리고 상대방은 당신의 그 배려와 공감에 고마워하고 감동할 겁니다.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 되려면 상당한 예민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레프킨은 그런 공감의 수준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단계가 뭐냐?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루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루어 공감한다는 게 뭐지?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 동료 부부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했습니다. 당신은 급하게 빈소를 찾아갑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동료 부부의 5살짜리 아이가 철없이 뛰어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그 동료 부부의 부모님들은 이렇게 그 애의 할아버지 할머니겠죠.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계신데 그 철없는 아이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마냥 신기해하는 표정으로 빈소를 뛰어다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이 아파함을 느끼죠. 왜 그럴까요? 현재 그 아이는 겪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아이가 겪게 될 미래의 아픔과 고통을 여러분들은 미루어 공감하기 때문이죠. 이 정작 상대방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에 대해서도 미루어 공감하는 수준이 바로 이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재미있는 분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으로서의 어떤 예의 그리고 공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는 뭐냐?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즐거운 표정을 짓지 말고 울고 있는 사람에게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의기양양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 대단히 소극적인 이게 뭐지? 그 정도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여기에는 또 깊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